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인사 과목을 수업하게 된 배문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또 우리가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기능적 인사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과정적 인사관리와 기능적 인사관리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인사관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노동력 관리가 이 노동력 관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관리와 개발관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고용관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채용했어요, 배치했어요, 이동, 승진, 퇴직. 자, 채용부터 퇴직 관리까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개발 관리하면요, 역시나 빠짐없이 나오겠죠. 무엇을 개발시킬 때는 항상 훈련, 교육훈련이란 말이 빠짐없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교육훈련. 그죠? 능력을 어떻게 해주겠다? 개발해주겠다. 따로따로 기억하시는 것보다요. 이렇게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발을 해주겠다. 무엇에? 맡은 직무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발관리다라고 매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용관리와 개발관리는 노동력 관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로조건 관리 하면요. 매칭해 주세요. 무엇과 매칭해 볼까요? 임금 관리. 그렇죠. 여러분 저도요. 바로 여러분 근로조건 하면요.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얼마 줄 건데. 그죠? 아닌가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임금 관리, 임금의 수준에 대한 거. 그쵸?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임금 관리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조건의 관리에 또 임금 말고 또 무엇을 또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복리후생 빠짐없죠. 그죠? 복리후생 되게 요즘에는 더욱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리후생의 제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내가 이 회사에 딱 근무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몇 시간을 일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 어때요? 일주일에 막 60시간, 65시간 막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 싫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액은 또 어때요?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 완전 싫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집니까? 그죠? 근로시간이 그래서 법에도 규정이 되고 있잖아요. 일일 8시간. 그쵸? 네. 그래서 주 40시간 거기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2시간. 까지 하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52시간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근로시간을 관리해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산업안전관리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로를 행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산업재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이렇게 뉴스를 통하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 두어야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산업안전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보건위생관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쵸? 여러분, 보건위생이니까 누가 봐도 그 작업 환경이 깨끗한가, 더럽진 않은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건강하겠죠.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이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 산에 식사를 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다 막을 쳐놓고 식사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그때마다 우리 예방의 차원으로 접종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기업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막 키트를 사서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관리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몽땅 다 근로조건의 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인간관리 중요하죠. 인간관계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체크 포인트 드리고 싶어요.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다. 그렇죠. 인간관계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사실상
기업에서 또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나와 사수와의 관계,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집단 따돌림도 존재하고요. 그죠? 다들 어른이지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 기업에서는 어떤 것에 힘써야 될까? 그렇죠? 바로 인간관계의 관리인데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고충처리반, 그죠? 고충처리 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요, 상담사를 두거나, 그죠? 네.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지 못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노력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필요성이 있어서 마련해 놓고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사관계 관리 쪽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민주적으로 여러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지배한다. 네. 여러분 노동조합을 지배한다. 누가? 경영자가. 여러분 돈을 또 대준다. 이 노조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경영자의 지분이 들어간다. 그럼 힘을 못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단체 교섭을 실시해서 노사관계 관리 제도가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보다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올바른 노사관계의 확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관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문제들은 이렇게 출제가 되나요? 네, 보다 되게 심플하죠? 근로조건의 관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죠. 노동력 관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무엇이죠? 그렇죠. 고용관리가 바로 정답입니다. 올바르지 않았잖아요. 임금관리나 복리후생, 그 다음 산업안전관리 이런 내용들은 다 근로조건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로 보고 왔는데 바로 까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지 지금부터 무조건 다 외우겠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 지쳐서 공부 끝까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 체계에서 기능적인 인적자원 관리 중에 또 근로조건의 관리가 나왔습니다. 적합한 거 골라주세요. 네, 바로 이어지는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여러분 바로 답이 도출이 돼버리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러다임이다 이런 말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인적자원 관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 그죠? 지금까지예요. 현재형입니다. 이렇게 인적자원 관리는요, 학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요소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될 포인트가 되죠.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살펴볼 텐데요. 연공주의가 뭘까요? 연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학력, 그죠? 그 다음 근속연수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서 그죠? 뭐 하겠다라는 거죠. 인적관리를 관리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 근속연수 따지고 학력 따지고 여러분 나이 따져서 그 인적자원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죠.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죠. 성과주의, 능력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연공주의 성격에서 성과주의로 변화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보상체계도 어떻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몇 호봉이야? 6호봉이야? 아마 7호봉이야? 그렇다면 같은 호봉을 가지고 있더라면 똑같은 급여가 지출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대리야? 그럼 대리야? 대리면 대리 몇 호봉?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보상, 획일화된 보상들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르죠. 능력 따지고 성과 따져서 보상을 적용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요. 유능한 인재들은 다시 어디를요?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런 걸 고급스럽게 이직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획일적인 보상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진행해 줘야 한다. 그래야 만족감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직적인, 그렇죠. 수직적인 상하관계였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라면 해. 그죠? 그렇다면 하고 가야 되겠죠. 이것 좀 만들어 줄래? 이거 뭐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시키면 바로바로 해줘야 됐고, 이런 흐름으로 이런 체계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라면 그런 말이 떨어지면 네, 따라야 됐겠죠. 하지만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윗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는 갔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수평적인 상호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직급을 폐지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이렇게 대표자 와도 아주 편안하게, 뭐, 그죠? 뭐, 많이 이름도 외국 이름 써주고, 이런 회사들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익히 들어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대표와 뭐 이름으로 뭐 조이 막 이렇게 부르고, 그죠? 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경영자들의 모습이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구나. 아, 이렇게 산업 현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주셨을 거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공부예요. 그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요.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일방적인 통보에서, 그렇죠. 일방적인 통보여서 이제는 어떻다라는 거죠? 양방향,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생각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회의 시간에 좋은 생각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지금부터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죠. 하지만 제가 신입사원일 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금 묵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뭐 건의사항도 여러분 묵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방향의 소통이 돼서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줄 때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고요. 방향성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그냥 이렇게 수직적이니까 뭐 일방적인 통보하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자. 이게 기업의 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에 따른 시험 문제 출제가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음 중 인적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보다시피 1번 연공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일방적에서 양방향, 그죠?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 그죠? 어때요? 우리 바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 보실게요. 획일적인 보상에서 성과주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반대로 써있으니까 올바르지 않군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기능으로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인적자원 관리에 여러분 조직에서 필요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력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가? 기본 기능, 확보 기능, 개발 기능, 보상 기능, 유지 기능, 이렇게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들이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직무관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를 관리한다? 직무라는 건 맡은 바 임무, 즉 일이에요, 일. 그 일을 관리하겠다. 즉 관리에는 여러분 직무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를 평가하고 그리고 직무를 설계해 나가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 다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어렵게만 들려요. 그래서 그래, 기본 기능에는 이렇게 직무 관리, 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인적 자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확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느낌 알겠죠? 여러분 왜요? 채용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집하고 선발하고, 그죠? 배치해 줘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알맞는 인재를 딱
선발하였으니 적재적소에 배치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확보 기능에서 바로 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채용 관리와 인사 이동, 네, 적재적소에 맞추려면 어때요? 가진 능력 대비, 그죠? 이 근로자의 능력도 딱 맞춰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동도 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채용 관리와 인사 행정이 바로 확보 기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기능이 뭔가요? 라고 하면 우리 인사평가와 교육훈련, 그렇죠? 여러분 개발하면요 역시 빠짐없어요. 무엇이요? 여러분 교육훈련 및 개발이라는 말표현이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묻겠죠. 선생님 인사고과 왜 들어가 있어요? 인사평가 뭡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그냥 교육훈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사고과, 즉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능력치가 어디가 부족한지 맡은 바 임무보다 더 나은 그 직무를 맡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조금 더 개발을 해줘야 되겠대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향상시켜 줘야 되겠죠. 이와 관련된 모든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개발 기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하고 여러분 직무의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다면 평가를 해보니까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겠죠? 자, 그러니까 교육훈련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개발 기능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바로 직결을 시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상 기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잖아요.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요 보상 기능을 틀리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요? 보상 기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임금 관리요. 맞아요. 그래서 임금 관리.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적인 임금도 있겠지만 우리 비물질적인 복리후생도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물론 복리후생 쪽에도 물질적인 거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보상하면 떠오르는 건 진짜 내가 받는 급여와 복리후생을 떠올려 주실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유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유지 기능? 무엇이? 바로 안전보건관리.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건강한 노동력의 관리를 해 주어야 유지가 가능하겠죠. 우리 아주 알토론 같은 우리 인재들이 아프면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되겠죠. 아프면 근로자들이 뭘 할 거예요? 결근하겠죠. 그렇게 지속되다가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생겼다. 더욱더 큰 손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지 기능은 그 안에는 안전보건관리, 그 다음에 이직관리, 바로 앞서서 얘기했죠. 이직에 대한 것도 이 안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 노사관계. 삐그덕거리면요 우리 어때요? 유지 안 돼요. 노사 간에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충돌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전보건관리, 이직관리, 노사관계관리는 바로 유지기능 안에 속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나요? 라고 하실 텐데요. 네, 기출문제 가져와 봤어요. 다음 중 보기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매칭이 잘 되어 있는 친구 골라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자마자 올바르지 않아요. 기본 기능에 왜 이게 써있어요? 임금관리와 복리후생관리는요 보상관리였잖아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죠? 라고 하면 여러분 정답이 툭하고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확보 기능하고 유지 기능은 아주 딱 맞아 떨어지죠? 네, 개발 기능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육 개발. 그죠, 여러분?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죠. 아주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시의 원칙입니다. 인적 자원의 관리의 실시의 원칙 첫 번째, 직무주의의 원칙이다. 직무라는 건 제가 맡은 바 임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에 대한 관한 분석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의 기반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직무주의의 원칙입니다.
일을 뭐 한다? 이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여러분 당연히 관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담당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위험도라든지, 그죠? 그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어떠한지, 또 기술력이 또 필요한 것인지, 그죠?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가 뭐 상중, 하중에 어떻게 한 중 이상은 돼야지만 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야 관리가 가능하겠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직무주의의 원칙이다. 우리가 이 관리 방침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실시의 원칙이라고도 하지만 관리 방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무주의의 원칙으로 관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인주의의 원칙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밑줄, 여러분 무엇을요? 우리가 근로자의 욕구, 기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인간성을 실현시켜줘야 한다. 이런 것을 온전한 전인주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주의의 원칙.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성과주의는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성과주의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업적과 성과로 평가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업적과 성과의 평가는 비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능력은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 평가하고 능력을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 이건 어때요? 학벌이라든지 나이가 많으니까 능력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해서 연공주의보다 능력을 중심으로 실시해 줘야 된다. 인적관리 실시해 줘야 된다. 방침이다, 그것이. 자, 공정성.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때야 되겠죠? 공정해야 된다. 평가를 할 거면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정보 공개주의의 원칙. 정보 공개주의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인적 자원의 관리를 할 때 어떤 내용들 뭐 평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 평가를 할게요 라고 할 때 이 실시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들을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모두 다 알 수 있게, 그쵸? 은밀하게 하면 될까요? 은밀한 건 좀, 그죠? 여러분, 어때야 되겠다. 공공연하게 모두 다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그 결과를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공정타당하게 그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죠? 네. 참가주의 원칙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분 조직의 구성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죠?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라면 아마 주인의식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겠죠. 기업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업은 뭐 경영자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근로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참여가 필요하다. 참가주의의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방침들이 여러분 언급이 되는데, 자, 어떤 방침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미션이 일치해야 한다. 자, 특정 집단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그렇죠,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자, 종업원의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 개발, 관리, 배치, 이동, 승진 관리 등을 관리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뭐를 기준으로요? 능력, 그렇죠. 자, 인적 자원의 목적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들만 알아? 너네들만 알고 있어? 이거 어때요? 되게 은밀해 보이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럴 때는 공개주의랑은 여러분 다른 얘기잖아요. 정보 중요한 게 있다면 공개해줘야 한다.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4번 올바르지 않았군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끄덕끄덕 해주셨다면 지금 잘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 또 챕터 2죠. 자, 인적 자원의 계획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건데요. 자, 인적 자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말 그대로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뭔가 신사업을 투하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신사업을 투하할 때 인원 몇 명을 구축해야 될까요? 몇 명의 수요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수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공급은 몇 명이나 공급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의 여러분 계획, 인력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요를 먼저 예측합니다.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고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또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예측과 공급에 대한 계획을 짜줘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수요 예측을 했고 그리고 공급도 어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급도 계산을 해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수요 예측하고 공급 계획도 짰지만 결국은 무엇이 또 발생할 수 있냐면 인력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요도 면밀하게 우리가 따져봅니다. 우리 뒤에 가서 방법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예측 방법, 수요 예측 방법, 공급 예측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예측했는데 어떻다? 과부족이 발생했다. 인력의 과잉과 부족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의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즉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수요를 예측해서 사내와 사외의 인력 공급을 계획하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끝. 그죠? 가끔 이렇게 이 두 줄이 보기 박스로 주어지고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들 잘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자, 인적 자원의 계획 및 여러분 뭐요? 수요와 공급의 예측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요 예측 방법, 그죠? 공급 예측 방법 각각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시험에서 여러분 키포인트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수요 예측 방법에 열거되어 있잖아요. 수요 예측 방법에는요, 이렇게 정량적인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정성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눠놓고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뒤에 가보면 공급의 예측 방법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위원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수요 예측 방법 3가지 중에 그렇죠. 여러분 수요 예측 방법 3가지 주고요. 공급 예측 방법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답이 도출이 되겠죠. 아, 여러분 예측 방법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고 여러분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수요 예측 방법 3가지의 공급 방법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하나하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수요 예측 방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자, 수요 예측 방법에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수리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리적이라니요. 그렇다면 그렇죠. 통계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산성의 비율 를 따진다. 예를 들면 저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풋과 아웃풋 무엇을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면 5명을 투어해서 100개의 물건을 만들었다. 그렇죠? 5명을 투어해서 100개의 물건을 만들었다면 20개씩 만들었구나. 1인당. 그렇죠? 이렇다라면 그 제품의 수량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물건을 이제 100개가 아니라 10,000개를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나의 그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산성의 비율을 따져서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추세 분석법이라는 것은요. 이것에 포인트 주세요. 과거의 추세, 그렇죠? 과거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밑바탕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인적 자원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변수 하나를 선정할 것이고 이때 그 변수가 과거로부터 어떠한 추세로 전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됐는지 확인이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추세가 나타날 것이야 라는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분석은요, 장기적인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단기적인 우리 시세 파악을 해줄 때, 수요를 파악할 때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요, 여러분 통계학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통계학, 그렇죠. 위에도 써있지만 통계학적인 기법입니다. 가장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회귀 분석은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잖아요. 이 다양한 요인 관계 간에 여러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이 요인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즉 여기에서 고급스럽게 유의미한, 그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회계 분석, 통계학으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수치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유의미하지 못하면 그 수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 분석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했어요. 다양한 요인들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기법을 투하하여? 그렇죠. 통계학적인 기법을 넣어서. 그렇죠. 그러려면 선생님 데이터도 되게 많아야 되겠어요. 맞아요. 과거의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라는 말표현을 꼭 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고 그 사이에서 유의미하다, 아주 결정적인 상관관계를 찾아야지만 이 자료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판단적인 기법. 제가 앞서서 정성적인 기법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성적인 기법의 수요 예측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 예측법, 델파이 기법. 여러분 어디에다 별표? 델파이 기법에 별표해 주실 거예요. 자, 전문가 예측법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넓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그죠? 직관들, 즉 판단을 해줘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예측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과거의 너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하여, 그죠?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다음에 식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측해 주겠니? 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전문가 예측법입니다. 되게 그쵸, 예, 많아요. 그래서 교수진들에게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어떤 신제품이 나타나려고 할 때 그때 수요가 어떨까요? 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 예측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델파이 기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델파이 기법 별표까지 쳤어요. 그렇죠. 왜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특정 문제들이, 기업에서 특정 문제가 나타났을 때 다수의 포인트,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종합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한데 모이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연구실에서, 그죠? 네, 이런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어서 피드백을 저같은 중간에 제가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집합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의견들이 왔어요 라고 다시 한번 피드백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아니, 이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다시 또 메일로 주고받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의사결정이 날 때까지요. 시간이 어떨까요? 오래 걸리죠.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델파이 기법은 하나의 특정 문제로 출제가 돼요. 하나의 여러분 메인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지선다형에 그냥 열거되어 있는 이 친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 박스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지문. 자, 뭐라고 들어가 있죠?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자, 전문가들을 모이게 할 필요 없다. 그렇죠? 네. 그들의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고 타인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모이지 않으니까요. 집에서 혹은 연구실에서 각자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 불가능하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제력이 결여가 됩니다. 라는 말표현까지 들어가 있고요. 시간 어떻다고 했죠? 많이 소비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델파이 기법 가지고 시간이 소요가 작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써요. 얘기했죠. 한번 다시 수집했다가 그 의견들을 다시 한번 배포하고 그들의 의견을 다시 또 수렴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정리하고 다시 전문가들에게 다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계속 행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체킹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수요 예측 방법 말고 공급 예측 방법에는 어떤 것이 존재할까요? 라고 한다면 자, 내부적인 공급의 예측과 그렇죠. 또 외부적인 공급의 예측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말 표현에다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 후에 필요한 뭐요? 인적 자원의 조달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공급을 예측하는 것이다. 됐나요? 네. 인적 자원의 공급의 원칙은 여러분 조직 외부와 조직 내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부적인 공급 예측에 쓰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기능 목록, 스킬리스트라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능 목록을 여러분들이 네,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전 처음 봐요. 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살짝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기능 목록을 띄워봤어요. 표를 만들어 보니까 배문주 사원이 핵심적인 직무들을 어떤 것들을 했었구나. 인사개발 쪽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했었구나. 그랬구나. 노사관리. 그렇죠? 여러분 뭘 했다는 얘기죠? 노무관리를 그랬구나. 경력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에 따른 자격증이라든지 이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스킬리스트다, 기능 목록이다 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지금 다시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알아듣겠다. 끄덕끄덕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치와 기능을 한데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왜 만들어 놓는데? 라고 한다면 근로자 직무의 적합성을 딱 알맞게 맞춰드리고 싶은 거죠. 적합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관리자들이 구성하고 있으면 관리자 목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라는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기업 내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을 한 그런 사원들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특이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다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시험이 나온다라면 좀 정리되는 말표현들로 나오겠죠. 그래서 조직 내 현 인력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 그리고 그 량을 파악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기능 목록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마코브 분석이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공급 예측에 마코브 분석이라는 게 무엇이죠? 라고 하면 여러분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갈 확률, 담당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해 갈 확률, 이렇게 확률로 퍼센테이지죠.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확률을 기술해 놓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코브 분석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직무 A가 B로 C로 혹은 퇴직할 수 있는 그 예측까지 퍼센테이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네, 근로자들의 담당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 그렇죠? 한 직급 또는 다른 직급으로의 이동의 확률을 기술해 놓은 방법이다. 끝.
이 또한 여러분 직무적합성 맞춰주기 위해서예요. 네, 똑같아요. 자, 밑에 두 번째 점박이를 보시면 뭐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승진, 이동, 여러분 이직까지 그런 일정 비율들을 이 비율들을 적용해서 여러분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인원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가장 또 포인트가 되는 것은 맨 첫 번째 줄에 A 직무에서 B 직무로 옮겨갈 확률. 그렇죠? 그 다음에요. 한 직급, A 직급에서 B 직급으로 옮겨가는 그 확률. 이렇게 키포인트 잡아서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바로 조금 있다가 기출문제 보시면 아하, 이래서였구나 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내부적인 공급 예측 방법에 대체도가 존재하는데요. 대체도는 또 뭔가요? 어떨 때 쓰일까요? 라고 하면 특정인 공석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 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여기에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체도는요.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관리실장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공석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누굴까를 기록해 놨다. 자, 거기 보시면 임금의 팀장의 손명희 씨가 지금 관리실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 중에 명단을 올려놨어요. 그 밑에 박선중 씨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어머, 선생님 숫자가 써 있어요. 알파벳도 쓰여 있네요. 그렇죠. 1, B, 2, A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슬러시 해놓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밑에 하단에 표 밑에 하단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1번은 승진 가능, A는 매우 우수, 그죠? 네, 2번 뭐라고 써 있냐면 추가 경험이 필요합니다. 3. 승진이 부적합합니다. 이런 말표현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즉 이렇게 내가 공석이 발생했다라면 그 공석을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 승진 가능성이 1이고 그죠? 승진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우수하진 않지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누구를? 손명희 사원을 관리실장으로 여러분 공석을 메워야겠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대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 표가 나오냐고요? 아니죠. 시험에서 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특정 직무가 공석이 된다고 할 때 그렇게 가정할 경우 그 자리에 누가 투입이 될 수 있을지를 만들어 놓은 표다.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가장 많이 언급이 많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진짜로 실무부서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력 공급 예측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체도입니다. 그럼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럼요. 존재합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외부적인 공급 예측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외부적인,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급 예측 방법들을 살펴봤고 외부적인 공급 예측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볼 수 있냐? 첫 번째 동그라미, 여러분 내부적으로 먼저 인력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조직 외부로부터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예측해야 하는 것이다. 자, 먼저 내부가 선이에요. 그죠? 선, 내부에서 인력의 공급의 수요를, 공급의 규모를 예측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외부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외부적인 공급의 예측 방법은 여러분 뭐라고요? 외부의 공급을 먼저 규모를 예측하고 그 다음 내부적으로 인력을 산정한다. 이런 말표현이 사지선다형에 나와 있어요. 올바르지 않겠죠? 네. 그래서 구분 지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강하게 여러분 언급을 넣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외부 인력은 외부 노동시장에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기록했는데요. 인구 구조.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실버 세대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은 여러분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절벽이에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번 어떻죠? 실업률. 여러분 실업률에 대해서 통계를 내잖아요. 매년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서 실업률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 하락됐는지 증가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그 다음 산업별, 직종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별, 직종별 요즘 들어서 딱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공과대학교 나와야지 밥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동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의 이런 정보들이 다 수집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공급을 예측해 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 부족의 그렇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수요가 여러 번 많은데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럴 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막연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죠?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한데 그렇죠? 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이런 것이 수요와 공급이지 않겠어요? 그죠? 같은 맥락으로 놓고 공부를 해보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할 때, 인력이 부족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 초과 근로를 활용합니다. 자, 초과 근로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바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신규 인력을 채용해 놨다가 갑자기 또 어떻습니까? 일이 좀 줄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일단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뭐부터 해보자? 기존 인력들의 근무 시간을 그렇죠. 증가시켜보자. 이렇게 근로 시간을 연장해서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버타임이라고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 초과 근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자체가 초과 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오버타임이라고 안 나오니까 초과 근로를 활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초과 근로는요. 짧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단기간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면 제가 조금 더 과한 표현 써드려도 될까요? 과로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없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과중한 임무,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진짜 과로사로 인한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다. 초과 근무는 단기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가면 스트레스 굉장하겠죠. 그죠? 그 다음 과로가 정말 격정적으로 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시직을 고용한다. 뭐 시간제로 고용을 한다든지, 그죠? 임시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면서 계약직 사원들에게도 어떻다 동기부여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이틀을 제일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초과 근로, 그 다음에 임시직을 고용해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를 활용해 보자. 그죠? 파견 업체가 있잖아요. 파견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그 기업의
근로자들을 조금 활용해 보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파견 근로의 활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번창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업이 흥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용직 근로자들을 뽑기보다는 이렇게 파견직 근로자들을 활용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파견 근로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웃소싱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외주 준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웃소싱을 줄 때는요. 진짜 핵심 기술은 진짜 너무 바빠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산업은 당연히 바빠도 우리 본 기업에서 행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역할들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주를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거 굉장히 LCD, 굉장히 중요하다. 만들어지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면 이 기법이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이 기술이 빠져나가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때야 되겠죠? 그렇죠. 이 중요한 기술은 내가 무조건 만들 것이고 부수적으로 이런 프레임 같은 거 만드는 것들은 어떨까요? 외주를 줘도 좋겠죠. 이런 방법 뭐라고 한다고요? 아웃소싱이라고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 분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과잉의 방법에는 조금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기퇴직 제도라든지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금 더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 인력이 부족했을 때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걸 확고히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과잉되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누적 반복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